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산고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열대기후의 뒷부분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냈던 기후 특징에 비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가벼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생부터 주민생활을 확인을 할 건데, 감사하게도 열대 우림과 열대 몬수는 열대 사바나와 다르게 연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이나 식생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칸이 같이 있는 거는 우림이랑 몬순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식생부터 보면은 먼저 비가 굉장히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들의 식생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던 그 타잔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타잔이 막 층층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밧줄을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자, 이런 굉장히 우거진 식생, 나무와 숲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열대 우림과 열대 몬순인데요. 자, 자세히 보면 키가 굉장히 큰 나무들도 있고 키가 굉장히 작은 나무들도 있고 그 사이사이로 덩쿨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나무가 층층층 1층, 2층, 3층, 4층 저 높이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다층, 다층 구조의 식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자, 다층 구조의 상록 화렵수림이다. 상록 화렵수림이라는 거는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잎이고 1년 내내 푸르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1년 내내 푸르른 많은 층의 식생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이미 있어요. 자, 밀림이라고도 부르고 또 정글이라고도 부릅니다. 밀림, 정글 전부 다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뜨거운 지역의 식생이다. 그 다음에 셀바스라는 것도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따로 부르는 개념인데 이것도 같이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는 이거를 셀바스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건기가 몬순도 건기가 있지만 몬순보다도 건기가 훨씬 더 뚜렷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식생이 어떨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열대 우림 몬순에 비해서 나무의 키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나무는 아니지만 풀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자라기는 합니다. 어쨌든 열대는 열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나무는 작고 풀은 길다 라고 해서 소림장초라고 불러요. 소림장초의 식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바나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 때는 초목이 풀이 말라서 나무가 띄엄띄엄 분포하고 키가 큰 풀들이 혼합된 식생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소림장초다. 그래서 야노스, 카푸스, 그란차코 이런 용어들로 사바나의 식생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림과 몬순이랑 다르게 소림장초다. 확인이 되고요. 자, 가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 다음에 뜨거운 지역은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띄어져서 집을 짓는다. 우리 이거 고산가옥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띄우긴 띄웠는데 그 아래에 물이 있다 하면은 수산가옥이고요. 자, 근데 이 집들을 어떤 재료를 짓느냐. 자, 굉장히 우거진 식생이 분포하다 보니까 주 가옥의 재료가 나무입니다. 자, 나무를 활용하여서 가옥을 주로 짓는다. 자, 근데 사바나는 그럼 어떡할까요? 사바나는 풍부하게 키가 큰 나무들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신에 나무가 아니라 풀과 진흙을 굳혀서 가옥을 짓는 것이 전통적인 가옥입니다. 그래서 예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자, 주변에 키가 큰 나무들이 안 보이죠? 자, 여기에 있는 진흙들을 굳혀가지고 집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전통 산업인데요. 일단 우림이랑 몬순은 공통적으로 이동식 경작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이동식 경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얘네들의 공통점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거죠. 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공차에서 파는 타로 밀크티인데 이 타로 밀크티의 타로가 바로 열대기후, 특히 우림과 몬순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타로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가 500원 주고 추가하는 타피오카 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대기후에서 생산하는 작물로 만든 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말을 추출해가지고 녹이고 모양을 내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 소스에다가 쫙 절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까만 색깔 타피오카 펄이 되는 거예요. 자, 얌, 카사바, 타로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데 자, 이동식 경작으로 얘네들이 재배를 합니다. 그럼 이동식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는 건데 열대기후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은요.
토양이 건강하지 못해요. 자, 식생이 우거진데 왜 토양이 건강하지 못할까? 농사랑 식생은 별개의 작용인데요. 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 영양분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 빗물로 인해서 이게 전부 다 지하 밑으로 용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토양에 남은 영양분은 거의 없게 돼요. 그래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면 과유불급, 토양이 척박하다.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토양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불을 태우게 됩니다. 자, 불화자, 밭전자를 써서 자, 불을 태워서 밭농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진에 보시면 불을 태웁니다. 자, 활활 태워요. 그래서 여기에 토양에 이제 영양분이 쌓입니다.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토양층에 쌓였던 그 불의 재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데 이 재가 농사를 짓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새롭게 불을 태우는 곳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화전농업인데 이동식으로 화전농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동식 경작은 즉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우리가 보통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얌, 카사바, 타로를 재배를 하고 이 토양의 지력이 이제 다 떨어졌다. 새롭게 영양분을 보충해야 된다 하면은 또 계속 태울 수는 없으니까 황무지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새로운 땅에 가서 또 불을 태워서 경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몬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자, 벼농사를 재배를 한다. 자, 왜냐면 몬순은 특징이 우기에 비가 겁나 많이 오고 건기에는 살짝 건조한 거였어요. 자, 벼농사는 어떤 작물입니까? 쌀이죠, 쌀. 자, 쌀은 성장기 때 필수 조건이 고온 다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확기 때는 건조한 거.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기후가 열대 몬순이더라. 열대 몬순과 온대 몬순밖에 해당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쌀 생산이 어려워요. 미국이랑 유럽이 쌀 생산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인도, 또 우리나라에서 좀 더운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쌀 농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 뜨겁고 습한 이 햇빛을 막기 위해서 이런 콩, 모자도 발달했다. 주민생활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몬순과 우림은 자, 이동식 경작과 벼농사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유목이 나와야 합니다. 자, 유목이라는 거는 이동식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동식 목축업이죠. 자, 목축업에서 그럼 어떤 동물들을 주로 키우느냐? 소, 양, 염소. 자, 우기 때는 풀이 무성한 곳에서 가축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건기 때는 메마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동을 해야 되죠. 뭘 찾아서?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 이거를 키우는 사람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동식 생활의 모습을 띠게 된다. 자, 건기 때는 뭘 찾아서?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플랜테이션의 개념은 뭐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힘을 합치는 거다. 자, 선진국은 주로 뭘 제공을 하느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원주민은 가진 것이 저렴한 노동력밖에 없죠. 자, 이거를 통해서 상업적인 농업을 한다. 선진국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옛날에 이제 흑인의 노예무역이 활발했을 때부터 자, 식민 제국들이 원주민들을 약탈할 때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게 플랜테이션이었죠. 자, 이들의 기후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을 재배를 하는데 이 원주민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그거를 고수익으로 자기네들의 나라에서 파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까지도 이루어지더라. 근데 이게 기후지역마다 주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작물들이 다른데요. 그거를 하나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열대 우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같나요? 굉장히 알록달록한 작물인데 이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초콜릿의 원료죠. 자,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천연 고무, 바나나, 자, 이렇게 우리가 가나, 콩고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을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작물들을 주로 재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몬순은 뭘 하냐? 여러분 선생님 실수로 표를 바꿔서 그렸는데 지금 여기랑 오른쪽이랑 칸이 바뀌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몬순 같은 경우가 차를 재배를 하는 거고, 사바나에서 사탕수수, 목화, 그리고 커피를 재배를 합니다. 커피. 자, 얘가 사바나고요. 얘가 몬순입니다. 잘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커피입니다. 커피 나무가 지금 굉장히 빨갛죠? 이거를 따가지고 말려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피콩 원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나무도 열대기후, 어디? 열대 사바나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 작물이다. 그 다음에 찻잎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인도에서 정말 많이 생산을 합니다. 자, 열대기후, 특히 몬수는 차가 잘 자란다. 왜냐면 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건조할 때도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몬수는 차, 사바나 하면 커피, 우림 하면 카카오, 바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열대림이나 사바나 사파리, 동물들 세렝게티 초원이나 원주민의 전통적인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광을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 이런 초원들을 가보면요, 맹수들이 이렇게 잡아먹고 서로 뛰어놀고 있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차를 타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관광 산업의 일종이다.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열대기후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들, 식생들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업적인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열대 고산기후. 자, 우리가 열대 고산하면은 알파벳 뭘로 시작하죠? 대문자 A, 그 다음에 고산기후 할 때 H, 대문자 AH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 다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다른 데보다 기온이 낮다. 자, 그래서 연중 몇 도? 10도에서 15도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봄 같은 날씨다 라고 해서 상춘기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식생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 고산기후는요, 굉장히 빽빽하게 높은 지역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왜냐면은 열대 고산이라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요. 굉장히 살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열대 고산 기후는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남미 안데스 산지 같은 경우에는 자, 완전 저지대는 열대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온대림이 나타나고 또 그 위에는 냉대림이 나타나요. 한대림까지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열대 저위도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식생이 바뀐다더라.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의 반대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이렇게 바뀌어진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아래에 보면 똑같이 연교차보다는 일교차가 더 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전부 다 요거는 남미의 도시입니다. 에티오피아만 따로 아프리카죠. 자, 이렇게 열대기후가 정리가 되고 자, 우리가 온대기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17페이지 온대기후 환경을 보면 자, 먼저 짚어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랑 미국이랑 영국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큰 3대 선진국인데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사계절이 있는 온대기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해당이 되고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곳들은 다 온대기후입니다. 그 이유는 온대기후가 기후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따뜻하고 농사를 짓기 좋고 옛날부터 잘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대기후는 대부분 잘 나가는 나라들이 분포하고 있는 기후다. 따뜻한 나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온대기후는 종류가 제일 많았습니다. 쾌펜의 기후구분에서 온대기후가 기후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여기 여백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알파벳은 열대가 A였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건조가 B가 있고 그 다음이 온대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C로 구성이 되고요. 자, 얘는 크게 두 개로 먼저 구분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가야 하는데 자, 온대 서한 기후가 있고 온대 동한 기후가 있습니다. 즉 대륙에서 서쪽에 있냐 대륙에서 동쪽에 있냐 라는 뜻이고요. 자, 서한 기후와 동한 기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지중해성 기후, 서한의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서한의 서한
해양성 기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안에 온난 수분 기후. 그 다음에 동안에 온대, 겨울이 건조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근데 이 겨울을 한자로 동계, 온대, 동계 건조 기후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할 것이 우리 F 있죠. 자, F가 뭐였습니까? fully humid, 수분으로 가득 찬 연중 수분이다. 자, 우리가 열대 기후에서는 연중 수분의 기준이 60ml였어요. 자, 근데 온대 기후는 위도가 살짝 더 올라왔기 때문에 열대 기후의 수분 기준만큼 풍부하게 수분이 있지 않아도 돼요. 자, C 기후에서 연중 수분의 기준은 몇 밀이냐? 월 강수량 30ml입니다. 자, 연중 월 강수량 30ml 이상이어야 F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먼저 짚고 그 아래에 있는 기후별로 이제 알파벳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철이 건조합니다. 자, 서머 드라이. 그거는 뭐다? 소문자 S다.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는요, 연중 수분하고요. 그래서 C, F가 붙습니다. 근데 최난월, 여름철이 시원해요. 자, 영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름철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22도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소문자 B, 최난월 22도 미만이다. 자, 최난월 22도 미만이다. 자, 온단 수분 기후는 반대로, 자, C, 연중 수분이고 최난월 22도가 넘습니다. 얘는 22도가 넘는다. 자, 마지막으로 온대 겨울 건조는 겨울 건조니까 뭐겠어요? 겨울, 윈터 드라이죠. C, W, 소문자 W 이렇게 됩니다. 자, 온대 기후는 서한과 동안으로 나눠서 각각 두 가지씩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온대 기후는 이렇게 중위도를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자, 얘네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프린트 때도 똑같이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온대는 기준이 뭐였어요? 자, 용나올 정도로 덥지는 않아. 따뜻한데 용나올 좀 덥지는 않아서 최한월 18도는 안 되지만 한대처럼 냉대처럼 춥지는 않으니까 영하 3도보다는 높았다. 자, 최한월 겨울철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가 온대 기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줄을 그어주셔야죠. 최한월이 18도는 안 되지만 몇 도는 넘는다? 마이너스 3도는 넘는다. 마이너스 3도의 줄을 쫙 그어주시고요. 자, 다 보아하니 겨울철이 다 마이너스 3도를 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도는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 어디에서는 그어야 돼요? 자, 30ml에 그어주셔야죠. 자, 50ml에서 살짝 아래로 30ml, 30ml, 얘도 30ml, 얘도 30ml. 그어주시면 이제 각각의 기후들이 뭐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즈미르부터 가볼게요. 자, 이즈미르는 온대인데 강수량이 언제 안 옵니까? 자, 언제 건기예요? 자, 요때 건기죠. 자, 근데 보아하니 선을 이렇게 쫙 그어보시면요. 자, 비가 안 오는 시기가 겨울이니까 여름입니까? 자, 온도가 이렇게 확 올라갔으니까 여름이죠. 그럼 여름 건기네. 자, 여름 건조는 뭐였죠? 서머 드라이,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즈미르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적어주시고요. 지중해성 기후는 알파벳 뭐다? C, 서머 드라이다. CS가 나옵니다. 그 다음 웰링턴을 볼까요? 자, 웰링턴은 모든 날이 30ml가 넘어요. 얘는 연중 수분 CF구나. 근데 두 번째로 또 확인할 거. CF는 F인데 이제 A인지 B인지까지도 우리가 여기서는 3차 구분이 있습니다. 자, 보아하니 여러분들 최난원이 기준이었죠. 최난원 여기 있어요. 자, 최난원 여기를 보아하니 20도가 안 돼. 22도를 기준으로 A랑 B로 나누는데 얘는 22도가 안 되니까 B가 되겠죠. 얘는 CFB. CFB는 뭐다? 서한 해양성 기후다. 얘는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보니까 지도에서 뉴질랜드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수원,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의 수원에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지만 겨울철이 건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철이 건조한 거죠. 자, 그러면 뭐다? 온대, 겨울, 건조다. 자, 온대, 겨울 건조 혹은 온대, 동계 건조. 얘는 윈터 드라이니까 C, W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온난 수분이 되겠네요. 자, 뭘 보고 할 수 있다? 온난은 온난이고 여기 보니까 모든 달이 강수량 30ml가 넘는구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난 CF가 나왔으면 항상 3차 구분까지도 가야 합니다. A인지 B인지. 자, 최나널을 보니까 최나널이 여기 있어요. 자, 최나널이 몇 도가 넘습니까? 거의 지금 25도 가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CFA구나. 그래서 온난 수변기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채워주셨고요. 이제 밑에 있는 거 온대기후의 전반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자,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거는 사실 중요한 기준은 아닌데 여기 뭐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10도 이상이고요. 냉대랑 똑같이.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 요게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이다. 자, 연 강수량이 대체로 500ml 이상이어서 전반적으로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포. 어디에 분포를 하느냐. 자, 얘네들이 주로 다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 지구의 대기 대순환을 보면요. 이 온대 기온은 대체적으로 다 중위도에 있습니다. 자, 중위도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중위도에서 항상 연중 부는 타골풍이 뭐였느냐?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었어요. 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편서풍이 온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대체로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계절에 따른 뭐가 크다?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과 겨울이 공존한다. 그래서 일사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열대기후보다는 연결차가 크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 농경과 인간 생활에 유리했다. 그 다음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에 어쩌고가 많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제주도에 겨울철에 놀러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겨울철에도 놀러갔을 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자, 우리가 식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굉장히 동글동글한 잎, 화렵수와 뾰족뾰족한 잎, 침엽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렵수가 또 연중 내내 푸르르냐, 상록이냐, 그 다음에 잎이 특정 시기에 지느냐, 낙엽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록 화렵수, 낙엽 화렵수, 그 다음에 침엽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온대기후는 이게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사계절이 분포하기 때문에. 상록화렴수린도 있고 낙엽도 있고 침엽수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뒤섞인 곳을 혼합림이 나타난다. 혼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겨울이 온난한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도 상시 푸르른 상록화렴수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분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엄청 따뜻한 곳도 있고 따뜻하지만 살짝 추운 곳도 있어요. 그래서 침엽수림, 화렵수림이 공존하는 혼합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온대기후는 서한이랑 동한이 각각 2개씩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선생님 학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온대기후의 조금 중요한 기후 특징을 정리를 할 건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온대기후는 서한과 동한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 2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각각 4가지의 기후 유형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서한과 동한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저 큰 틀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8페이지 맨 위를 보면요. 온대 서한과 동한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서한은 대륙의 서한이고 동한은 대륙의 동쪽 동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리스본과 칭따오, 자, 포르투갈 리스본과 자, 중국의 칭따오를 사례로 기후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뭐가 보이나요? 기후 그래프에서 지금 꺾은 선, 기온 그래프를 보니까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자, 연교차가 나타나는 반면에 칭따오 같은 경우는 이만큼 굉장히 큰 연교차가 나타나죠. 자, 온대 서한과 온대 동한은 연교차가 큰 포인트입니다. 연교차가 서한은 작고 동한은 크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 중요한 그림이 나와 있죠. 편서풍.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위도 온대기후는 편서풍이 부는 구간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편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자, 그래서 서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직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요. 자, 근데 동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이게 바다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자, 유럽 대륙을 지나서, 자, 아시아 대륙을 또 지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에 우리가 많은 산맥들이 있죠. 이것들을 굽이굽이 통과하면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 편서풍이 힘을 잃게 됩니다. 자, 대륙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 보니, 자, 바다에서 직접 불어오는 편서풍을 맞는 서한과 다르게 동한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서풍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밑에 메모에다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동한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의
영향이 적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반대가 뭘까요? 대륙입니다. 자, 대륙의 영향이 그럼 커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성 기후는 뭐라고 했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자, 그러면은 이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교차이점입니다. 자, 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서안보다 뭐가 크다? 연교차가 크다. 자, 연교차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최한월 빼기 최난월이라고 했습니다. 최난월 빼기 최한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가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크다. 반대로 서안은요, 편서풍의 영향이 강하죠. 자, 편서풍의 영향이 크다. 자, 그래서 뭐의 영향이 크다? 대륙의 반대. 해양의 영향이 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대 서안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안보다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강수량보다 기온의 연교차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잡혀지면 좋고요. 강수량도 영향이 있긴 있는데 크게 기온만큼 차이를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자, 아래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쌤이 5군데를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얘네가 위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안과 동안도 다르다. 자, 줄을 이렇게 그어보면, 자, 여기 밑에 리스본, 서울 위치토가 37에서 38 동위도 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트로네임과 베르호얀스크가 상대적으로 60도가 넘는 고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여기다가 체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0도부터 90도가 있을 때 0도부터 30도는 저위도, 30부터 60도는 중위도, 60도부터 90도는 고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본이랑 서울이랑 위치토는 전부 다 중위도겠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중위도고요. 트로메인이랑 베르호얀스크는 60도가 넘으니까 고위도입니다. 자, 그다음 수력분포. 수력분포는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띠고 있냐, 해양의 영향을 더 많이 띠고 있냐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안, 동안. 자, 해안가에 붙어있지 않고 서쪽 해안도 아니고 동쪽 해안도 아니고 내륙에 있느냐. 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리스본 같은 경우에 지금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내륙입니까? 자, 서쪽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서울은 유라시아의 동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서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구적인 규모로 봐서 동안에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동안. 그 다음에 위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륙의 정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륙입니다. 그 다음에 트로네임은 리스본과 같이 서안에 있고요. 베르호얀스크는 내륙입니다. 자, 봤을 때 우리나라랑 지금 이렇게 선으로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얘가 동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륙이 여러분 요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 정도면 지금 한반도의 수십 배입니다. 자, 굉장히 내륙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베르호얀스크는 내륙이다. 자, 이랬을 때 최난월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이 요렇대요. 자, 그럼 연교차가 계산이 되겠죠? 자, 연교차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연교차는, 자, 우리가 동안이 서안보다 더 크다라고 정리가 됐죠. 자,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내륙입니다. 내륙이 제일 커요. 자, 왜? 우리가 동안을 대륙성 기후가 띄고 있다라고 해서 연교차가 크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내륙은요, 완전 그냥 대륙 그 자체니까,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대륙의 영향이 가장 큰 기후겠죠. 대륙의 영향이 가장 큰 내륙, 그 다음으로 대륙의 영향이 큰 동안, 그 다음에 해양의 영향이 큰 서안, 요 세 순서로 연교차가 크고 중간 작고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 중위도의 서안인 리스본과 그 다음에 고위도의 내륙인 베르호얀스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연교차가 거의 50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자, 내륙일수록 지금 연교차가 크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위치토도 똑같은 중위도이지만 내륙이고 리스본 서안보다 연교차가 훨씬 큽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안보다 동안 대륙성 기후가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서안에 비해서 연교차가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트로네임 같은 경우에는 서안이기 때문에 지금 베로우엔스크보다 위도는 비슷하지만 연교차가 서안과 내륙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돼요. 심지어 중위도의 동안 내륙 기후보다 고위도의 서안 기후가 연교차가 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서안과 동안이 연교차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요 위에 정리를 했던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온대 서안기후 2가지, 온대 동안기후 2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